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관련돼서 수업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까지만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 엇박자 D랑 이제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요 부분 두 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들 준비됐습니까? 자, 학교에서 요거 나간다고 하셨다면서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분위기는 그 1단원 이제 방문객이랑 2단원 이제 문학 작품 4개 요렇게는 같이 아마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알겠죠?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아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엇박자 D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바로 이제 소설문학, 서사갈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서사갈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사갈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바로 뭐다?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는 문학 양식을 우리는 서사갈래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핵심적으로 서사갈래에 포함되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장르가 바로 소설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허구의 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한다든지, 그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마법이 내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은, 즉, 바로 뭐다? 그래도 소설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즉, 주제가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겠죠? 혹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있어야 된다. 다만,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은 뭐 현실에 없을 법한 그런 판타지적인 내용이 들어가도 예전에 현 소설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있음직한 일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바로 뭐냐면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소설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허구의 문학이라는 거죠. 즉,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은 허구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들 중에 보면 특히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말로 현실에 있음직한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쓴 소설들이 있어요. 알겠죠? 옛날에 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리던 작품 중에는 소음공예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하고 굉장히 자기는 교양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윗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막 들려오는 거야. 약간 끽끽거리는 듯한 그런 쇠가 막 굴러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괴로워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이제 선물로 슬리퍼를 가지고 윗집에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윗집 여자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휠체어를 탄 여자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얘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필이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르 갈래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는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알겠죠? 그런 건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허구성이라고 하는 게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현실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인물도 포함이고 사건도 포함이고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소설들 중에 보면은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들도 꽤 많아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보면 소설 동의보감 같은 작품을 보면은 허준이라는 사람이, 그쵸? 의술을 연마해가지고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지었다는 거는 우리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게 소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더 뭡니까 독자의 재미를 위해서 실제 요만했던 일을 이렇게 좀 과장해서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좀 더 감동을 주해서 없었던 일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허구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설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허구성이다라는 건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속에 나오는 서술자나 인물들은 전부 다 허구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사갈래는 그쵸? 자, 특정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서사갈래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대요. 자, 소설에서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소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인물들의 감정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갈등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서술 방식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주제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을 구성 요소 봅시다. 자, 작가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서술자의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필기를 해두면 좋은 게 바로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설의 3요소, 이름 그대로 3가지 요소가 소설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그렇죠? 주제는 바로 뭐냐?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우리는 소설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 구성입니다. 알겠죠? 자, 이 구성은 바로 뭐다?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구성이 이제 구성의 요소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3요소냐 소설 구성의 3요소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때도 소설의 3요소를 물어봤는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물어봤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문제에서도. 알겠습니까? 자, 소설 구성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물. 그렇죠? 바로 뭐다? 작품 속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 존재들을 우리는 인물이라고 하죠. 그쵸?
이 인물들은 뭡니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상들 등장하는 존재들 다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사건. 그렇죠. 바로 사건은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작품에서 얘기하는 사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배경.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인사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그래서 배경은 바로 뭐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공간 이런 걸 우리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의 내용에 알맞은 배경을 설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유명했었던 드라마 뭐 폭군의 셰프 같은 거 했을 때 그치? 배경이 조선시대니까 폭군이라고 하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배경이 현대면은 그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설의 3요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문체입니다. 문체. 그래서 문체는 바로 뭐다? 작가가 작품에 사용하는 문장 스타일을 우리는 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실제로 문체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문장이 굉장히 짧은 일종의 헛문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긴박한 느낌이죠. 왜? 문장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문장이 끝날 때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장이 짧으면 어때? 호흡의 주기가 짧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누군가에게 쫓기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누굴 쫓는 장면이지 긴박한 장면에서 굉장히 그 길이가 짧은 문장들을 많이 쓰죠. 알겠죠? 근데 반면에 굉장히 좀 길고 수식하는 말이 많고 이러면은 어때? 굉장히 좀 약간 서정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많이 내요. 알겠죠? 그래서 배경 요소나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좀 긴 문장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체들 같은 경우도 소설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치? 자, 작가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인물, 사건, 배경이 바로 뭐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소와 서술자의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는 거죠. 작가는 독자에게 정할 주제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점,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인물들 간에 전개되는 이야기인 사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인 배경을 설정한다. 그리고 소설 속 사건을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하여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작가는 여기서부터 소설을 완성한다까지 이것이 바로 뭐다? 소설의 주제 형상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 한 문장의 설명 속에 소설의 3요소랑 소설 구성의 3요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독자에게 정한 주제를 정하는 게 바로 소설의 3요소 중에 주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한 시점이나 인물이나 사건, 시공간, 배경 설정하는 게 구성에 해당하는 거고 그 구성 속에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하는 게 바로 소설의 3요소 중에 문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바로 엇박자 D. 자, 봅시다.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회고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거. 나중에 정리되는 거는 자료로 선생님이 다 줄 거니까 알겠죠? 지금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된 거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외울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자, 공연기획자로 일하는 나에게
공연 시간을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던 조 감독이 한 화면을 보여준다. 나는 그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로 뛰어올라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한다. 그 사람은 나의 옛 친구인 엇박자 D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바로 이 소설의 서술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는 뭐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뒤에 얘기했었던 바로 엇박자 D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바로 뭐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친구인 이 엇박자 D, 이 사람이 바로 이 소설의 바로 뭐다? 중심 인물, 즉 주인공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나가 바로 이 친구인 엇박자 D를 관찰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밑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좀 올려놓고. 자, 봅시다. 자,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바로 뭐다? 과거 회상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보면은 앞에서는 바로 뭐다? 우연히 엇박자 D를 이제 화면에서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엇박자 D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서 과거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던 엇박자 D를 찾은 그 사건이 바로 뭐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과거 회상, 고등학교 시절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 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했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 합창단의 이제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이죠. 합창단의 실상은 실제로 합창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쵸 그러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자, 합창단은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노래를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즉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바로 합창 단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합창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합창 단원이나 그렇죠? 합창을 듣는 사람들 모두 그렇죠? 합창단의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그쵸? 바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쵸? 나도 역시 마찬가지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합창단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그쵸?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나가 이제 그렇게, 뭡니까? 합창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가 등장하는 거죠. 자, 보시면.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맞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합창단에 들어갈 당시 나의 상황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막 굳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복잡하고 막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하는 합창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욕이 나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종의 이런 것도 바로 뭐다? 소설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가정일로도 신경 쓸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합창단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활동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의 상황을 통해 제시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 유토피아는 뭡니까? 낙원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근데 유토피아는 실제 이제 미국의 예전에 나왔던 소설 제목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소설 제목이 유토피아인데 부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엔 없는 공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공간 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합창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어때? 화합을 하는 게 합창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나는 뭡니까? 가족들 자체가 지금 바로 뭐다? 모두가 불화의 상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화합하는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다? 바로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내가 생각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나의 가족조차 불화를 겪는 상황이라. 그쵸? 사람들이 화합하여 화음을 이루는 것은 바라는 일이지만 동시에 불가능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화합을 못하는데 생판 남이 사람과 어떻게 화합을 하겠어? 그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모두 합시다.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은 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되돌아대라는 심정으로 특활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부터 남달랐다.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쵸? 자,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뭐다? 자, 바로 엇박자
D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다? 바로 합창단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모습은 바로 뭐다? 다른 단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내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를 복사하는 거라. 그리고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그쵸? 거의 없긴 하겠지만 까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음악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는 음악 선생님의 그쵸 모습을,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태도는 바로 뭐다? 합창에 열의가 없다는 거고, 이런 걸 나타내는 모습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아무튼 내가 단장이 됐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라는 선생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는 곧 입을 열었다. 자, 입을 열고 봅시다. 자,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기 힘들고 5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굉장히 지금 이런 질문의 모습을 통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뭡니까? 엇박자 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봅시다. 연습? 아, 그래, 연습.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쵸? 바로 음악 선생님의 합창에 대한 열정이 없는 모습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그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도 엇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음악 선생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그 자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뭐다? 음악 선생님은 바로 합창 연습에 무관심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합창 단원들과 엇박자 D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른 단원들과 엇박자 D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엇박자 D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합창단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다른 단원들은 오히려 특별활동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합창단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 한 달 전이 돼서야 겨우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그치? 수업은 똑바로 듣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중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합창단원들이 합창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합창단 활동에 열의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열의가 있었으면 그런 곡은 안 돼, 이런 곡을 해야 돼, 저런 곡을 해야 돼 하고 서로 막 토론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되니까 그래 그냥 그거 하자, 귀찮다는 듯이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즉 합창대회가 그 축제가 3주 남겨놓고 이제 연습을 시작한 거죠.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자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는 우리는 엇박자디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엇박자디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뭐다? 바로 박치이자 음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불길한 기운, 그쵸?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하고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 불길한 기운, 그치? 자, 요거는 사실은 바로 뭐다? 바로, 선생님이 여기서 빼다가 필기를 할게요. 자, 바로, 엇박자 뒤의 노래가 저 합창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5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쵸? 즉 뭡니까? 한 명이 박치다 보니까 박자를 틀리게 됐는데 그 목소리가 하필이면 좀 커. 열정적인 성격이니까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 아이들이 자꾸 박자를 놓치고 그 소리에 영향을 받고 그 소리를 따라하게 되니까 노래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쵸? 자, 계속 봅시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님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자, 다음 페이지. 자,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쵸? 자, 내 노래 실력이 여기서부터 노래가 아니었다까지, 그쵸? 자, 여기서 합창 단어는 바로 뭐다? 음악 선생의 태도에, 그쵸? 긴장과 불안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쵸? 자, 당장 이건 내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추고 당장 혼자 불러봐. 엇박자 뒤의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엇박자 뒤에 노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자, 엇박자 뒤에 그쵸? 노래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바로 뭐다? 노래 전체와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엇박자 뒤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단장,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그쵸? 자, 여기까지 했었죠. 이상하지 않았다. 자,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뒤에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그렇죠. 자, 이거는 무엇을 비유한 표현이다? 저 바로 합창에 영향을 주는 엇박자 뒤에 목소리를 비유한 표현인데 엇박자 뒤의 목소리는 바이러스이다. A는 B이다. 무슨 법? 그치. 바로 여기서는 비유 중에 음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쵸?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음악 선생은 엇박자 뒤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쵸? 즉, 바로 뭐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엇박자 뒤에게 아예 뭐다? 단장에서도 내려오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그쵸?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음악 선생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음악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쵸? 바로 획일성을 강요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모두가 무조건 어울려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음악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물 유형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음악 선생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뭡니까 힙합 파수꾼에 나오는 일종의 독재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회계성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조금 과장된 해석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선생님은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부르고 똑같이 이제 합창을 한 다음에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엇박자 뒤에게 회계성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엇박자 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봅시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를 내지 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알았지?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음악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그쵸? 바로, 모두 똑같이 노래하는 것을 중시하는 인물이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엇박자 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인데,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틀림과 그쵸 다름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음악 선생님은 바로 뭐다?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엇박자 뒤의 목소리는 틀린 거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틀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는다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뒤는 음악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의 노래는 엉망이 된다. 화가 난 음악 선생님은 공연을 멈추고 엇박자 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래서 엇박자 뒤를 지목해서 망신을 줘버려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엇박자 뒤에 연락을 받는다. 무성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뒤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 더빙의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도와 보조 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엇박자 뒤가 나에게 전적으로 더블 더빙 공연의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더블 더빙 공연의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엇박자 뒤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는 엇박자 뒤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기획 일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움을 느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이후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 더빙과 무성영화의 만남이었다. 엇박자 뒤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새로웠다.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바로 뭐다? 엇박자 D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엇박자 D는 바로 뭐다? 엇박자 D가, 그쵸? 공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그쵸? 자신만의 안목과 견해를 가지고 공연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를 응용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응용도 가능한 거예요. 완벽하게 모르고 어설프게 응용하게 되면 오히려 뭡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엇박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접목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여러 가지 음악이 그쵸 혼재되어 있는 더블 더빙의 노래에다 무성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는 것도 새로웠고, DJ가 무성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짧은 무성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블 더빙의 음악과 무성영화가 잘 어울렸다. 더블 더빙의 음악이나 무성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엇박자 D가 무성영화와 더블 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엇박자 D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죠.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엇박자 D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D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어떻다?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쵸? 계속 봅시다. 엇박자 뒤의 칭찬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엇박자 뒤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했던 엇박자 뒤가 얘기를 꺼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누군데 내가 연락을 해?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내가 연락하기 좀 못해서 말이야. 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자,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긴 했지만, 즉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나는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해 타산적이다. 이해 타산적이라는 게 다른 말로 계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사람을 사귀는, 그렇죠? 일을 하는 그러한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엇박자 뒤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 뒤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공연 계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을 안 보내는 소리를 곧잘 듣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나는 오히려 엇박자 뒤의 제안을 어떻게 내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엇박자 뒤의 부탁을 자신이 친구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야?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니까 엇박자기의 부탁을 수락을 하고 들어줬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소설 속의 개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나의 성격을 이해타산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친구들에게 뭔가 이제 나에게 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엇박자기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런 개연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제외하겠네. 내가 몇 명 연락처를 아니까 얼추 선이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학교에서는 요거를 반어법이라고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앞에서 뭡니까? 이 합창단은 말 그대로 다 아무도 열의가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전설의 합창단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거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이 말을 한 의도 자체가 그 합창단을 비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있던 20명 중 1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조차 몰랐다. 한 명은 현재 암투병 중이라고 했다. 간암이라고 했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가 1명 있었고 이민 간 친구가 2명,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가 3명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오겠다고 했다. 13명이 모이는 셈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그렇죠? 왜? 합창단 활동에 무성이 했었다는 거죠. 그렇지? 이유는 그렇죠?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자, 이유는 바로 합창단 활동에 무성이 했었다는 거죠. 했었음.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겠죠. 자,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공연장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도 했다. 자,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들을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 라는 내 말이 전국 방송을 탔다. 화면에 내 이름 앞에는 더블 더밍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봅시다. 내 화면에 내 이름 앞에는부터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까지. 여기서도 우리는 바로 뭐다. 나의 이해타산적인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앞으로 내가 공연 기획 일을 계속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타이틀이 있으면 나한테는 득이 되지 실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꼼꼼하게 몇 번씩 확인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자, 공연 당일, 그쵸?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자 뒤와 나는 무대에 걸터 앉아 그쵸? 커피를 마셨다. 그쵸?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곧 시작되겠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떨린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공연을 앞두고 바로 뭐다. 긴장을 한 그런 엇박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걱정 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엇박자 뒤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관객을 해일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관객이 가득 찬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기가. 자,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자, 봅시다.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쵸?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인다.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엔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오두막집을 한 채 입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 불이 켜졌다. 불이 켜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꺽쇠로 표시합시다. 한 남자가 부터 기타 소리가 터졌다 까지,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무성영화와 자, 음악 소리를 활용한 공연 내용을 이렇게 서술자가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와,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 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해일이 일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역시 바로 뭐다?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해일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 차례 해일이 일었다. 저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관객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은유법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찍고 더블 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듣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붐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 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올라오고 봐야겠네. 자, 여기서 이제 그만큼 바로 뭐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엇박자 뒤가 공연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엇박자 뒤에 뛰어난 공연 기획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바로 뭐야? 모든 게 합이 딱딱딱 잘 맞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엇박자 뒤는 오히려 어때? 일부러 더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음정과 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그렇죠? 관념을 깨는 엇박자
엇박자 뒤의 기획 의도가 이런 데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더블 더빙이 엇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고요해짐. 저 무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하고 방학 때 배웠던 작품들 기억납니까? 안 나는 느낌인데, 분위기인데, 방학 때 배운 작품 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작품 중에 보면은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든지 추일서당 같은 작품들 여러분들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안 나는 표정인데, 그쵸? 근데 그 시들을 보면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미지즘, 모든 것을 감정이나 이런 모든 추상적인 관념들조차도 어떻게 다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이미지즘 시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도 역시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직선이라고 하는 이제 뭡니까? 시각적인 요소로 변환해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왜? 원래의 공연 의도랑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나가 계획한, 그렇죠? 공연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당황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렇죠? 자,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슨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바로 같은 합창 단원이었던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려고 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지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온 이 합창은 바로 뭐다? 바로 음치들의 합창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뒤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노래는 아름다웠다부터 화음 같았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나의 깨달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그렇죠. 서로 다른 음과 그렇죠.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그렇죠.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그래서 바로 관객들에게 들리는 것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려고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렀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오히려 음치들의 노래가 지금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치들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뒤에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지금 이 22명의 노래가 서로 어울리게 리믹스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개인의 개성을 그렇죠? 인정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그렇죠? 자, 마지막 결말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부터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까지.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바로 뭐다? 나와 친구들은 지금 오히려 이 공연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립싱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깨달았다? 바로 다름과 그렇죠?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립싱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엇박자 D라고 하는 음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바로 뭐다? 이렇게 서로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름과 틀림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시간상 우리가 뒤에 있는 수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40분까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 복사도 해와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합시다.